안녕하세요. 네일 챔피언입니다. 내일 국가 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필기 시험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중보건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1번 보건관계 기록의 보존, 2번 환경위생과 감염병 관리, 3번 보건통계와 만성병 관리, 4번 모자보건과 보건간호.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게 답이 돼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뭔지 먼저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건행정을 알고 계시면 아마도 답을 푸실 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정답은 3번이고요.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활동이 보건행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 질병 예방 및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활동을 보건행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건행정의 범위는 어떠냐? 보건행정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범위는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사회적 이념도 다르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심리적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겠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건, 질병관리, 또 한 가지는 보건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환경보건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위생, 그리고 식품위생, 환경오염 및 보건문제, 그리고 산업환경 이런 것들이 환경보건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병관리 분야는 역학관리, 기생충 질병관리, 성인병관리, 그리고 감염 및 감염병 관리가 이 질병관리본부 안에 들어갑니다. 이 질병관리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보건관리 분야인데요. 보건관리 분야는 보건행정, 그리고 보건영양, 인구보건, 가족보건, 모자보건과 보건간호, 의료보건, 보험제도, 그리고 보건교육, 학교보건, 보건통계, 영유아, 보건사고관리 이렇게 보건관리 분야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통계와 만성병 관리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 약간 문제를 바꿔서 내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감염병 관리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대상자는 감염병 관리 대상이에요. 요거는 관리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건강보균자, 2번 잠복기 환자, 3번 현성 환자, 4번 회복기 보균자. 자, 문제를 한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1번 건강보균자입니다. 왜 건강보균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균자라는 말은 임상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체를 보유한 감염자이기는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 증상이 없는 일반인과 똑같이 느껴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장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바이러스 감염자들입니다. 코로나, 폴리오 바이러스, 그다음에 디프테리아, 일본내염 등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균자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잠복기 환자는 그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를 우리가 잠복기 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호흡기 질병이라든지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 등 대부분 사람들이 걸리는 병, 이거는 어느 정도 증상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알 수가 있어요. 기침을 한다든지 바깥으로 조금씩 증상을 보여줘요. 열이 난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잠복기 환자는 조금 난데 이 건강보균자 환자는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성 환자. 현성 환자를 우리가 현성 감염 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증상이 나타나 있는 사람이에요. 유증상자. 그래서 현재 증상이 있는 사람,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현성 환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회복기 보균자. 회복기 환자, 감염병 질병에 걸린 뒤에 증상이 사라지고 그 병원체를 계속 배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티푸스 환자들을 얘기합니다. 회복기를 이미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근처에 가면은 감염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들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건강보균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만성보균자들이 있어요. 만성보균자들도 병원체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균자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장티푸스나 빠삐용 바이러스 환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대상자는 건강보균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지 동물에 의해서 매개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1번 유행성 일본내염, 2번 발진티푸스, 3번 탄저, 4번 패스트.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3번 탄저입니다. 자, 그러면 절지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절지동물이 뭔지 알아야지 그것이 어떤 병을 나에게 전염시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절지동물이란 모기, 진드기, 파리, 뭐 이런 것들이 절지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모기가 옮기는 병이 어떤 병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말라리아, 그리고 일본내염, 사상충증, 그 다음에 황열, 댕기열 등이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이에요. 그리고 파리가 옮기는 감염병은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식중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발진티푸스, 제귀열, 참호열, 패스트 등이 이에 의해 감염되는 병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드기도 있어요. 진드기는 유행성 출혈열, 양출병, 제귀열 등이 이에 속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는데요. 벼룩이 있겠죠. 벼룩이 옮기는 감염병은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패스트하고 발진열, 이것이 벼룩이 옮기는 병입니다. 자, 절지동물에 의해서 매개되는 감염병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기생충 중 송어, 연어 등의 생식으로 주로 감염될 수 있는 것은 1번 유구낭중증, 2번 유구조충증, 3번 무구조충증, 4번 긴촌증증. 와, 어려워요. 답은 4번입니다.
긴촌중증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뭔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한번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더라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구조충증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갈고리존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여기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구조충증 이거를 우리는 민촌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먹으면 감염될 수 있냐면은 소고기를 먹으면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무구조충증, 민촌증은 소고기. 자, 그러면요. 긴촌중증은 정말 말이 다 어렵죠. 긴촌중증, 이게 바로 송어나 연어로 하는 기생충에서부터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아니카스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 생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면 대구나 오징어, 청어, 조기 같은 바다 생선에 의해서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흡충증이 있어요. 간흡충증은 예를 들면은 외우렁이 같은 우렁이, 담수어, 참붕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에 폐흡충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슬기나 가재, 개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들이에요. 생식을 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영아 사망률의 계산 공식에 대해서 나왔네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영아 사망률의 계산 공식. 어떤 분들은 왜 영아 사망률까지 알아야 되냐고 하시는데 이 영아 사망률 같은 것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건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임의용사 네일파트가 전부 보건복지부에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제될 문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볼게요. 1번 인구수분의 연간 출생아 수 곱하기 1000. 2번 어느 해에 1세에서 4세 인구수분의 그 해에 1세에서 4세 사망아 수 곱하기 1000. 3번 어느 해에 연간 출생아 수 분의 그 해에 1세 미만 사망아 수 곱하기 1000. 4. 어느 해에 연간 출생아 수 분의 그 해에 생후 20일 이내에 사망아 수 곱하기 1000.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어느 해에 연간 출생아 수 분의 그 해에 1세 미만 사망아 수 곱하기 1000. 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쓰면은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연간 1세 미만의 영아 사망수, 연간 1세 미만의 영아 사망수 나누기 연간 출생아 수 곱하기 1000. 이건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같은 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호기성 세균이 아닌 것은 1번 결핵균, 2번 백일해균, 3번 파상풍균, 4번 농농균.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답은 3번 파상풍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호기성 세균이 뭔지를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기성 세균이란 산소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성장하는 세균을 말합니다.
산소가 있어야 하는 세균이 바로 호기성 세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호기성 세균 말고 어떤 세균이 또 있을까요? 혐기성 세균이 있습니다. 혐기성 세균은 그러면 어떤 세균을 말하는 걸까요?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필요 없는 세균이겠죠. 혐기성 세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편성 호기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성 호기성이라는 세균이 있고 편성 혐기성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편성 호기성이 뭐냐? 산소가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세균이에요.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편성 호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편성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있으면 생육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있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이상하죠? 여기에 어떤 균들이 있느냐면 파상풍균, 그리고 보툴리누스균, 결핵균, 백일해균, 녹농균, 호기성 세균이 있고요. 파상풍균, 혐기성 세균 중에서 편성 혐기성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석탄산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소독 문제입니다. 자, 1번 단백질 응고작용이 있다. 2번 저온에서는 살균 효과가 떨어진다. 3번 금속기구 소독에 부적합하다. 4번 포자 및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답은 4번 포자 및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다가 틀린 것인데요. 자, 답이 왜 4번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탄산 소독이 뭔지 먼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석탄산 소독은 화학적 소독이라고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석탄산 소독은 화학적 소독 방법이고요. 화학적의 반대에는 물리적 소독법이 있습니다. 석탄산은 3%의 수용액이고 기구나 의료용기, 방역용 소독에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석탄산 소독은 소독력의 살균 지표로 쓰인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고온에서 소독력이 증가하고 소금을 첨가해도 소독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피부 점막에 묻으면 자극성이 심하고 금속까지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속 소독에는 부적합하겠죠. 포자 또는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틀린 것은 4번 포자 또는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다. 소독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재생해서 외워주시고 다음 문제풀이에서 만나요.